제가 계속 법을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팀장님들이 너무너무 졸려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교육을 할 때는 좀 최대한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요거를 꼭 지키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너무 막 졸리고 힘들다 그러시면 이렇게 자세 이렇게 좀 잡으시면서 정신 차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건데 법과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전반적으로 내용을 이해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좀 이해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혹시 중대재해처벌법 들어보신 분? 뉴스에서? 네. 중대재해처벌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네. 그 현장 책임자만 처벌받는 게 아니라 네. 대표까지도 처벌할 수 있는 게. 오구. 뉴스 잘 보셨네요. 자,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 자체가 분명히 옛날부터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단어를 하나 꺼내서 보험회사에서 맨날 하는 얘기가, 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겼어. 그래서 대표가 잡혀갈 거니까 대표한테 단체보험 가입하라 그래. 이렇게 이 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분명히 그렇게 나가서 기업 대표들한테 얘기를 했겠죠. 대표님,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겼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가 나서 사망인 사고가 나면 대표님이 잡혀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감경 요소로 쓸 수 있는 게 보험 가입입니다. 그래서 단체보험에 가입하셔야 되세요.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잠시만요. 이거 말이 켜져 있는데. 네, 됐다. 실제로는 그렇게 얘기하면 대표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회사는 위험한 일을 안 해. 사고가 날 일이 없어. 그리고 자, 그럼 나 단체보험 갖고 있는데, 그리고 단체보험 가입해서 직원 좋을 일을 내가 뭐하러 해? 또는 산재보험 있어서 괜찮아.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대표님들이. 그래서 그냥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 자체를 설명하면 굉장히 안 먹혀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강의는 뭐냐면, 중대재해처벌법을 바탕으로 너가 꼭 해야 하는 걸 내가 해줄게. 그러니까 내 말 믿고 따라와. 요 내용으로 강의를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일단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왜 생겨났는지 배경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2014년도부터 2020년까지 사고가 계속 많았어요. 왜 많았냐? 세월호 참사 기억하시죠? 세월호 참사가 그 젊은 어린 아이들이 사망을 했는데 304명이 사망을 했는데 벌금은 청해진 해운이라는 법인이 벌금 1,000만 원 내고 끝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 2015년도에 강남역에서 그 24살 청년인가가 스크린도어에 껴갖고 사망하는 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 강남역을 관리하는 서울 메트로인데 서울 메트로 무죄 나고 끝났어요. 2016년에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사고 또 났어. 분명히 이때 뭐 했어요? 2인 1조로 작업해. 니네 앞으로 이런 사고 일어나게 하지 마 라고 분명히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또 사망사고가 났어. 그래서 결국 서울 메트로 사장이 벌금 1,000만 원 내고 끝났어요. 2017년도에 스텔라 데이지오 침몰이라고 그래서 요거는 브라질인가 어딘가에서 물건 실어가지고 이동하는 배였거든요. 근데 그 배에 선원들 침몰돼갖고 22명이 실종됐단 말이에요. 우리 2014년에 세월호 참사 있었잖아요. 그럼 이거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세월호 참사 나왔을 때 분명히 앞으로 이런 침몰 사고가 나지 않게 대비를 해라. 매뉴얼 만들어라. 분명히 얘기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실종사고 났고 해결된 게 없고 법인은 벌금 1,500만 원 받고 끝났단 말이에요. 18년도에 태안화력발전소도 그렇고 신축공사 수원 공장의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고 났는데 원청이 벌금 700만 원 내고 끝났고, 물류창고에서 선지 참사 났는데 38명 사망하고 있는데 아직도 결과 안 나오고, 매년 이렇게 큰 사고가 나고 있는데 도대체 벌은 누가 받니? 법인이 하나의 인격체라서 법인만 벌금 내게 하니? 근데 벌금도 이거밖에 안 되네?
도대체 실질적으로 벌 받는 사람이 누구야를 자꾸 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2022년 1월 27일에 입법이 됐어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은 사망사고가 나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시켜서 경영 책임자를 벌할 거야. 근데 50인 이상, 실제로 이렇게 사고 나는 곳들이 대부분 기업들이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러니까 이 22년도 처음 이 법이 생기고 나서 제가 기업들 대표님들 찾아가서 이 얘기할 땐 1도 안 먹히는 거야. 우리는 어려운 일을 안 해. 우리는 사고 낼 일이 없어. 우리는 이런 일 안 하는데 맨날 이런 소리만 하니까. 그리고 양형 요소에도 감경만 되어 있지 몇 년을 감경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단체보험 얼마를 가입해야 몇 년이 감경된다 이런 기준이 없어서 저도 뭔가 모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해서 얘 때려쳐 그러고 저도 중첩법을 접었어요. 이때는 이 중첩법 대응 전략 그래서 막 컨설팅 비용이 1,000만 원, 2,000만 원 막 이랬단 말이에요. 저는 1도 못해?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중간에서 찍새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하기 싫어서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24년 1월에 뭐가 생겼냐? 2년 동안 계도기간 바꾸고 나서 2년 동안 후에 1월 27일에 상시근로자 5인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정말 말이 많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50인에서 갑자기 5인으로 기준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업종 무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원 5명 그리고 상시근로자면 뭐예요? 정규직이란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직원 5명 쓰는 곳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다못해 우리 여기 큰 갈비집, 고깃집 이런 데 가도 직원들 엄청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도 결국은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중첩법을 적용받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 해 만에 진짜 말이 많았는데 결국 보면은 얘네가 이렇게 내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하고 전국에 아예 공문을 날렸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 이 공문 하나 들고 다녀요. 이 공문을 가져가서 형광펜칠하고 보여드리거든요. 보세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 저는 말씀드리는데 이 공문 갖고도 충분히 우리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런 입법 배경에 따라서 우리가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으로 바뀌었더라. 그러니까 업종 무관하고 꼭 제조업이어야 되거나 건설업이어야 되거나 아니야. 그냥 고깃집 저기 뭐 어디 뭐 미용실 이런 데 가셔도 다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어떻게 적용하는데 자 중대재해처벌법은 업무상 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1명 이상 사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라고 써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사망한다고 무조건 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할 때 벌을 받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을 때. 그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뭐야? 가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해주면 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겼습니다. 대표님 단체보험 가입하셔야지만 태고랑 안차요가 아니에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겼습니다. 사망사고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여부를 제일 먼저 본대요.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자체는 직원을 위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대표를 위한 법이에요. 우리는 너를 위해서 이걸 해줄 거야를 설명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기존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냐?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 얘를 산안법이라고 부를 거고요. 쟤는 중첩법이라고 부를 거예요. 저희 그 어떤 팀장님이 후기 올려주셨는데 중첩법으로 올르셔가지고 첩이 2명인 것 같은 그런 법 느낌이었는데 중첩법이라고 불러요. 자, 산안법도 지금 있고 중첩법도 적용이에요. 그래서 사고가 생겼을 땐 산안법, 중첩법 2개 다 적용이에요. 그래서 자 일단은 보호 대상 누구를 보호할 것이냐 이 법은 산안법은 근로자만 보호를 한대요. 근데 중첩법은 누구를 보호해요? 모든 시민이 보호하더라. 그리고 자
그럼 어떤 경우에 이걸 재해라고 얘기를 하느냐? 산안법에서는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또는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가 뭐예요? 뭘 것 같아요? 산재. 폐암, 산재, 맞아요. 예를 들어서 질병 산재. 뭐 원자력 발전소나 아니면 뭐 탄광, 지금도 탄광이 있나요? 그런데 왜 옛날에 우리 이 하나의 질병이 그 회사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이 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직업성 질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산안법에선 10명인데 중천법에서는 3명이에요. 1년 이내 3명. 그러니까 더 좁아졌죠. 그리고 요양도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동시이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거랑 동일한 사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요 동일한 사고에 대한 거를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천법은 하나의 이 사고 하나를 가지고 이 원인을 갖고 보는 거예요. 재해를. 자, 그 다음에 처벌 대상. 보시면 산안법 같은 경우는 사업주를 처벌할 건데 사업주 중에서도 법인 사업주, 개인 사업주 이렇게 처벌을 하겠대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법인 사업주는 누구예요? 대표? 그렇죠. 법인은 하나의 인격체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산안법을 적용시키면 결국은 아까 우리 사건들 봤듯이 벌금 1,000만 원, 2,000만 원 받는 게 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기존에는 그래서 중천법이 생기기 전에는 산안법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 법인들이 맨날 벌금 찔끔 내고 끝낸 거야. 그럼 실제로 이 법인을 운영해서 이득을 보는 대표는 1도 벌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거예요. 개인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경영 책임자를 벌하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올파이낸셜 에셋에서 사고가 났어. 사망사고가 났어. 그럼 누가 책임져요? 누가 벌 받아야 돼요? 장준영. 그렇죠. 차이가 뭐예요? 어떤 사이요? 그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주 해당 책임자하고 네. 개인 사업주와 개인 책임자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이에요. 개인 사업주는 개인 사업자에 있는 그냥 그 사장을 얘기하는 거고, 경영 책임자라는 거는 법인에 있을 때 실제로 경영에 그 법인에서 보시면 예를 들면 이거죠. 삼성으로 놓고 볼게요. 이건희가 사망 전이에요. 그럼 이건희하고 이재용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제일 위에는 이건희가 있지만 이건희가 병원에 누워 있어. 이럴 땐 경영 책임자가 누구예요? 이재용이에요. 이런 개념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재용이 경영 책임자가 돼서 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최종 이 경영에 대한 결정과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보는 게 경영 책임자인 거고, 개인 사업주는 뭐냐면 그냥 우리 개인 사업자들. 그러니까 아까 5인 이상에도 갈비집, 고깃집 이런 데 있잖아요. 미용실. 거기 다 개인 사업자잖아. 법인 안 하잖아요. 그런 분들 사장이 결국은 개인 사업주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처벌 수준을 볼게요. 처벌 수준에서는 산안법에서는 사망사고가 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럼 최대 몇 년 준다는 얘기예요? 7년이에요. 근데 중천법에서는 1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그럼 얘는 한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되게 기대를 했어요. 이 사례가 나왔을 때마다 되게 크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왜 우리 미국 같은 데 보면 막 300년, 400년 때리잖아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대부분 한 2년 요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이 중천법은 1년 이상이고 한도가 없더라.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벌금 같은 경우도 보시면 산안법에서는 1억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최대 먹어봤자 1억인 거야. 근데 중천법에서는 10억 이하의 벌금이죠. 그럼 이제 팀장님들이 지금부터 뉴스를 보시면 어떤 느낌을 받으셔야 되냐면, 자, 어디 뭐 공장 화재 사고로 뭐 사망, 대표 뭐 중천법 적용 이렇게 했거나 대표가 뭐 벌금 10억 받았다. 이러면 이 대표는 중천법으로 받았구나. 근데 어디 사망 사고 났어? 근데 벌금 1억. 그러면 여기는 산안법인가 보다. 이렇게
이 대표가 받은 그 과징금, 벌금에 대한 금액이나 징역의 연도를 보면 이제는 어떤 법이 적용됐구나라는 걸 사실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저도 사실 1도 몰랐잖아요. 제가 이걸 공부하고 하면서 이제 뉴스를 보면 들리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장님들도 이제는 보이실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의무 이행사항. 자, 산안법 같은 경우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예요. 조치 의무. 이 얘기는 뭐예요? 제가 아까 맨날 얘기했죠.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거. 소유고 외양간 고치기. 산안법은 외양간 고치는 일만 잘하면 돼. 근데 중처법은 뭐래요?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래요. 확보하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 사전에 예방해야 된다. 그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되니가 이제 궁금해져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팀장님들 머릿속에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건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면 벌을 받는구나.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무엇일까? 이제 여기까지 순서가 나오셔야 돼요. 머릿속에서 제가 오늘 계속 떠드는 말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팀장님들도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자, 그래서 산안법하고 중처법은 지금도 두 개 다 적용을 합니다. 두 개 다 적용해요. 판결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둘 다 지금 현존하고 있는 법이고요. 둘 다 적용해서 벌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확보도 해야 되고 조치도 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자, 크게 중대재해처벌법은 우리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눠서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보호 대상이 중대산업재해는 이 사업에 종사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중대시민재해는 근로자 이외의 일반 시민이라고 나왔죠. 자, 뭐 좋은 예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 무안공항에 지금 사고가 났잖아요. 이 사고 수습이 다 끝나고 나면 아마 이제 뉴스를 보시면 들리실 거예요.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할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 재해의 원인이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장 내의 안전사고잖아요. 근데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고가 지금 수습이 끝나면 이 기체의 결함이 왜 생겼는지, 그럼 이 결함의 원인은 무엇인지를 사고 타고 가다 보면 결국은 제주항공의 경영 책임자가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게 사실 제 예상이에요, 지금. 저희 예전에 한 6개월 전인가 사고 난 것 중에 하나가 그 아리셀 화성의 그 전지 공장,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 났잖아요. 그것도 거기 대표가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건 사고가 나면 무조건 1차적으로는 중처법이 적용되냐 안 되냐를 바라봐야 돼요. 근데 무조건 중처법을 시작해서 이 사람을 벌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요인이 뭐예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했냐 안 했냐 요거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해주는 게 이제 우리가 일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중대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크게 이렇게 나누시면 결국은 사업장 내뿐만 아니라 우리 업장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외부의 인원이 사망사고가 났어도 내가 적용을 받는구나. 우리 대표가 경영 책임자가 적용을 받는구나. 요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보시면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 대상은 종사자라고 써 있어요. 아까 제가 종사자 설명할 때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종사자, 중대시민재해는 시민, 그리고 중처법에서도 그냥 근로자, 모든 시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법에서는 종사자라는 표현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 이 업장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 4대 보험을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업장에 와서 나의 지시를 받고 나의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은 다 종사자, 다 적용하겠다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사무실, 강남 사무실이 5층에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5층에서 딱 이사 와서 인터넷을 설치해야 되는데 인터넷 기사님이 오셔서
저희 인터넷에 설치하려고 막 보시다가 여기는 내부에 인터넷 연결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벽을 타고 1층에서부터 인터넷 선을 끌어올려서 설치를 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뭘 알아요, 그쵸? 그래서 네 했어. 근데 이 기사가 창문 5층 창문 밖으로 손을 뻗어서 작업을 하다가 뚝 떨어졌어. 그럼 이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돼야 안 돼요? 됩니다. 그럼 누가 잡혀가요? 대표. 누구? 대표. 장준영. 맞아요. 무조건 사망사고가 나면 1차적으로는 이 사업장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 사업장의 경영 책임자가 잘했니 잘못했니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인터넷 기사님한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또는 우리가 인터넷 기사님을 지시했거나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아마 분명 나중에 무죄가 될 거예요, 장준영은. 근데 만약 우리가 인터넷 기사님이 모르게 그냥 이렇게 내부 연결선으로 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아니요, 우리는 꼭 이렇게 해주세요. 이랬으면 장준영은 들어가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제 풀려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보호 대상이 종사자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대보험 가입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냥 우리 사무실, 우리 사업장을 위해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이든 위탁이든 계약이든 다 상관없이 와서 일하면 돼. 일하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고가 나면 무조건 일단 중처법 먼저 적용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간혹가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다회차 도급사업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오진 않아. 근데 가끔 우리 쪽에 와갖고 일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사람도 와서 일하다 보면 결국은 노무 제공자이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 대상은 조건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내 사업장에 알바로 와서 일을 해도 얘는 종사자야. 그래서 최근에 우리 올 초에 위험성 평가 하셨던 팀장님이 투썸 플레이스라는 커피숍을 했거든요. 커피숍에 지금 알바만 4명, 5명, 6명이었어요. 알바만. 정규직 1도 없어. 근데도 위험성 평가를 받으셨어요. 왜? 5명 이상 일하잖아요. 이해되시죠? 우린 정규직이 5명이 안 돼요.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이제 이 나라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우선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보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이 산안법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딪히는 것들도 있고, 또 하나가 시행령상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과 같이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용어로 규정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분명히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아. 그쵸? 근데 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어떻게 해? 그랬더니 법상에는 그냥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 이행해, 이렇게만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구축하고 어떻게 이행해라, 이렇게 해라라는 그런 규정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거야. 이 얘기는 즉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뛰어들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면 만일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보건 규칙이 관리체계 구축이 앞으로는 자 노무사만 해, 또는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딱 규정지어서 자격을 지워져 버리면 우린 이제 이걸 못해요. 그러니까 팀장님들은 지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 자격이 없을 때, 아무나 해도 될 때, 그때 하실 수 있다는 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몇 가지 이제 사례 보면서 좀 설명드릴게요. 실제로 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선고된 사례들을 그 뉴스 그대로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인터넷 기사 보세요. 온유파트너스 대표 중대재해법 1호 판결 최종 확정 2023년 4월에 나왔죠. 지금 여기는 우리가 24년 1월 27일에 5인 이상이 적용됐잖아요. 그 전에 이미 지금 확정이 됐다는 건 여기는 50인 이상인 기업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보시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받았대요. A씨는 지난해 5월 어쩌고저쩌고 쭉 해서 요것만 보세요.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프로세스 중에 3개까지 나온 거야.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아. 누가? 경영 책임자가. 근데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뭐야?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을 하는 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야. 까지 이제 나온 거예요. 순서가.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한국제강. 한국제강도 징역 1년 확정됐대요. 얘네도 지금 뭘 잘못했대요? 1, 2심 산업재해 빈번한 발생에도 안전조치 의무 다하지 않은 점 인정. 실형 선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제4조가 뭐냐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거예요. 구축하고 의무 이행을 해야 되는데 결국 이게 대표를 기소하게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주 요인이더라. 이해되시죠? 이제 그러면 그 주 요인들을 한번 보자. 우리 한국제강 같은 경우는 어떤 사고였냐면요. 그 철판 가공업체예요. 철판 가공업체인데 철판을 사람이 손으로 못 들어요. 엄청 크단 말이에요. 두껍고. 그쵸? 근데 이거를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사업장에 제조업장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장에 호이스트라 그래서 우리 인형 뽑기 기계 이렇게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인형 뽑으려면 내가 이렇게 좌우로 만들어서 얘가 쭉 내려와서 이렇게 잡다가 탁 놓치잖아요. 이 사고가 어떤 사고였냐면 천장에 호이스트가 내려와서 철판을 잡았어요. 들어 올렸어요. 근데 이 연결되어 있는 벨트가 끊어졌어요. 사가서. 그러니까 끊어지면서 그 밑에 있던 사람이 압사가 돼서 사망한 사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뭘 잘못했니? 그래 여기 실제 지금 형량 나온 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법인 벌금 1억 받았거든요. 그리고 잘못한 게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작업 계획서 미작성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 철판 들어 올렸는데 벨트 섬유 벨트가 끊겼단 말이에요. 그 벨트가 그 무거운 철판으로 들어 올리는 건데 벨트를 섬유 벨트를 쓴 거예요. 섬유 벨트가 뭐예요? 천으로 된 거, 우리 밧줄 같은 거. 원래는 그 쇠로 된 걸 쓰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천으로 된 걸 썼는데 그게 또 사가서 끊어졌어. 그러니까 이 벨트에 대한 중량물 취급 작업을 제대로 계획을 작성하지 않았다. 요게 잘못했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 업무 수행 기준을 마련을 미비했다. 반기 1회 이상 평가 관리를 미실시했다. 도급인에 대한 평가 기준 절차 기준 미실시 미점검. 뭔 소린지 모르겠죠? 우리가 요거 3개를 다 할 거거든요. 우리가 이 작업을 해드려요. 위험성 평가라는 걸 하면서 실제로 사전 준비에 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지정하는 거 있고, 평가 반기 1회 이상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매뉴얼 준비하시게 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같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어주냐? 아니에요. 저희는 평가만 해요. 평가만 하고 개선할 수 있는 요건을 전달드리고, 그걸 하는 건 대표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제강 같은 경우는 요걸 위반해서 최종 판결이 났다. 그리고 두 번째, 온유 파트너스. 여기 같은 경우는 어디냐면 일산인가 김포거든요.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이에요. 증축. 그래서 4층에서 그 인부가 물건 들고 이동하다가 난간에서 떨어져갖고 사망한 사건이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나왔어요. 법인 벌금 3천만 원. 되게 작게 나왔죠. 여기는 아마 최초 판결이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잘못한 게 뭐예요?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작업 계획서 미작성,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업무 수행 기준 마련 미비,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 요인 제거 등 매뉴얼 미마련.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위험성 평가를 해서 이런 것들을 제안을 드리면 되는 거고, 그거를 이행을 하시면 되는 건데, 여기는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 세 번째, 여기 만덕건설 같은 경우는 어떤 사고였냐면, 포크레인 아시나요? 굴착기? 걔가 땅을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갖고 얘가 이렇게 파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오른쪽에 있는 땅을 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돌아서 파야 되잖아요. 그럼 돌 때 얘가 어떻게 똥꼬가 튀어나오죠 이렇게. 이 사건이 어떤 거였냐면 이 뒤에 벽이 있고 공간이 한 50cm도 안 되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굴착기가 작업을 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굴착기가 쭉 돌면서 얘를 압사시킨 거예요. 사람.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났어요. 근데 팀장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굴착기 공사하는 현장 보시면 이 사람 혼자 작업하나요? 그쵸? 옆에 누가 있어야 돼. 누구? 신호수 있어야 돼. 그래서 거기 들어가시면 안 돼요. 또는 작업하는 공간의 주변에 뭘 해놔야 돼요? 바리케이드. 바리케이드. 그쵸? 네, 바리케이트 울타리 쳐놔야 되잖아요. 그게 1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난 거예요. 압사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법인 벌금 5천만 원 받았고요. 여기는 좀 새로운 케이스가 하나 나와요. 안전보건 목표 경영방침 미설정이라고 나오거든요. 요거는 제가 이따가 판결문 보면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미비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굴착기 작업할 때 옆에 누구 있어야 된다고요? 신호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신호수가 한 명도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근데 왜 예산 편성이 안 돼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 신호수가 뭐 하고 있었게요? 쉬면 다행이죠. 다른 거지. 그렇지. 다른 일 하고 있었어요. 딴 데 가서. 그러니까 판사가 보기에는 야, 신호수를 뒀으면 신호수가 와서 일을 해야지. 왜 다른 일을 해? 그러면서 너네 지금 신호수 예산을 지금 재해예방 예산 편성했다고 말할 수 있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굉장히 흔한 일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일들로 사고가 발생됐을 때 문제가 되게 본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받은 거고요. 인천 항만공사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원청과 하청 도급의 개념으로 좀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여기도 그 인천 그 항만에서 공사하는 그쪽 이걸 뭐라고 방파제 그쪽에서 공사하다가 떨어져서 사망한 케이스인데 은퇴를 했어요. 이때 이 인천 항만공사 사장이 은퇴를 했는데 다시 잡아온 거예요. 이 사망사고가 났는데 너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것 같아. 보자. 그리고 잡아간 거예요. 은퇴한 사장을 데려다가. 그래서 막 이제 조사를 했더니 다행히 인천 항만공사가 도급을 수주를 줬는데 다행히 인천 항만공사는 얘네의 공사에 대한 일절 터치가 없는 거예요. 관여하지 않고 그냥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도급인의 역할로 발주자로만 봤다. 발주만 했다. 그래서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적용을 안 하고 여기는 산업법만 적용시켜서 끝났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징역 나왔다가 20에서 무죄 나오고 끝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케이스들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팀장님들이 머릿속에 조금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셔야 돼요. 비슷하거든 내용들이.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면 다 평가 안 했어. 뭐 기준 없어. 매뉴얼 없어. 이런 내용밖에 없잖아요. 이게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에 다 들어가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벌을 받았더라. 이거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판결문을 대표적으로 좀 보여드릴 거예요. 자, 여기 판결문을 보시면 이제 판결문 보시는 거 여기 대법원 사이트 들어가시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판결문이에요. 근데 이제 대표 케이스고 좀 판결문도 한번 보시는 방법을 알아야 되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일단 다가 법이에요. 산업법이랑 업무상 과실치사랑 중첩법이랑 자 피고인 1은 지금 나를 적용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피고인 A한테는 산업법이랑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시킬 거고 피고인 B한테는 다를 적용시킬 거래요. 다가 누구예요? 한국제강 대표이사래요. 그리고
피고인 3번에는 가, 다 한국제강 주식회사를 해서 가, 다 산업법이랑 중첩법 적용시키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 한국제강 사고가 뭐였어요? 위에서 떨어지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제강 대표랑 한국제강 법인이랑 얘는 누구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서 보는 거죠.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다 그냥 노란색 형광펜만 쫙 보면서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 피고인 A한테는 징역 6개월 준대요. 그리고 2년 집행유예 40시간 사회공사. 피고인 B 한국제강 대표는 징역 1년, 한국제강 법인에는 벌금 1억 이렇게 준대요. 볼게요. 피고인 B가 누구예요? 한국제강 대표였죠? 한국제강의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로서 밑에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가 있는 경영 책임자이다. 실제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무도 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이 뭔지도 모르는데 판사는 계속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피고인 A는 강백산업이라는 상호로 한국제강 사업장에서 금속 가공업을 연계하는 사업주다. 하청 대표구나. 그쵸? 하청 대표인데 여기 한국제강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곳구나. 그럼 사망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이 하청업체의 직원이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A가 사업주인데 강백산업의 사업주인데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재반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이고 피해자 김땡환이 강백산업 소속 근로자이다. 자, 이제 여기서까지는 그럼 알겠어. 누구인지 지금 이제 들어왔고 볼게요. 제가 노란색만 칠한 이유가 있어. 계속 똑같은 단어 계속 머릿속에 주입시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자,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다. 누가? 한국제강 대표가. 근데 안 했다. 그리고 자, 얘는 그래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넣겠다 너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제강이란 법인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첩법 관한 법률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했다. 자, 잘못한 걸 미리 나열해주고 있는 거예요, 판사가. A 너는 관리 미흡했어. B 너는 관리해야 되고 사망사고 없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어. C 너는 법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안 했어. 지금 알려준 거예요. 뒤에서 쭉 볼게요. 이제 양형의 이유. 이제 판사가 그래서 너가 잘못한 건 내가 나열했으니 내가 너를 어떻게 벌해주는지 봐봐.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징역 1개월에서 7년이래요. 자, 아까 제가 산업법이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7년. 그쵸. 최대가 7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강백산업 대표인 한청업체 대표는 산업법으로 적용을 받았구나. 그리고 피고인 B 누구예요? 한국제강 대표였죠? 한국제강 대표는 징역 1년에서 45년까지 중에서 주겠대. 얘는 뭘로 받은 거예요? 중첩법. 중첩법. 그렇지. 세 번째, 한국제강 얘는 벌금 5만 원에서 60억 5천만 원. 제가 아까 중첩법 최대 얼마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1억 이상이잖아요. 한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보시면 벌금 5만 원에서 60억 5천만 원까지. 자, 그럼 판사가 나는 너네를 이제 양형할 수 있는 범위를 이렇게 정해놨어. 그리고 이제 어떻게 내가 너한테 양형을 하는지 지켜봐. 요거예요. 피고인 A 강백산업 대표예요. 자, 강백산업 대표는 과실치사상 해서 업무 산업법으로 적용을 할 거고 특별 양형인자 감경 요소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판결문을 보시면 항상 다 보이실 거예요. 특별히 너를 내가 요거는 감안해 줄게. 요런 의미예요. 그래서 처벌 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이 얘네 감경 요소래요. 이 대표. 처벌 불원을 누가 해요? 그렇죠. 피해자 유가족이 지금 처벌 불원을 한 거예요. 유가족이 처벌 불원을 왜 했을까요? 그렇죠. 합의금을 잘 줬다는 얘기잖아요. 위로금을 잘 줬다는 얘기잖아요. 이 대표가 위로금이 많이 있었을까요?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었을까? 보험가입을 잘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단체 보험이 필요한 게 바로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얼마를 줘야 한다. 얼마 이상 가입해놔야 양형 감경 요소가 된다라고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내 부모가 죽었는데 내 남편이 죽었는데 1억 줬을 때 만족하겠니? 안 하잖아요. 산재에서 나와봤자 기껏 1억에서 2억일 테고 단체보험 해갖고 2, 3억 준다고 만족하겠니? 그러니 풍부하게 해놓자. 계속 근데 저희는 그렇게 업셀링을 하는 거예요. 단체보험은. 자, 그래서 피고인 A는 이 처벌불원으로 감경 요소를 줬어요. 그리고 피고인 B는 한국제강 대표잖아요. 얘는 양형 기준 없어. 그냥 일단 지켜볼 거야. 이게 이 얘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시면 선고형의 결정이 피고인 A한테 이 하청업체 대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왔고 한국제강 대표는 징역 1년 그리고 한국제강은 벌금 1억 이렇게 끝났어요. 유리한 정상. 자, 여기서부터 뭐냐면 내가 이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서 너네한테 유리한 게 뭔지 설명해 줄게. 요거예요. 유리한 정상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게 유리한 정상이래요. 그럼 불리한 정상은 뭐니? 내가 너한테 이렇게 양형을 준 불리한 거, 너한테 불리했던 건 뭐였는지 내가 찾아줄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거예요. 지금의 한국제강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 사고 예방 감독에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21년 3월경 벌금형을 처벌받았고 21년 5월 24일 한국제강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계기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21년 5월 27일경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감독에서 또다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경영 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 얘기는 뭐예요? 괘씸죄예요. 지금 너는 이전에 지금 계속 시정하라고 벌금까지 내놓고 지금 또 사고가 났니? 이건 너한테도 안전 불리해. 요걸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한국제강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니다. 우리는 처벌받았고 그래서 우리 위험성 평가하려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사고가 난 거야. 좀 봐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판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종 평가 기준이 마련되기도 전에 이 사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자신들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준비기간이 부족하였음을 정상 창작 사유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 공포된 날부터 시행일까지 1년의 시행 유예 기간이 있었던 점 더구나 한국제강 사업장의 경우 위 시행유예 기간 중에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관계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다른 사업장에 비해 간절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기간이 부족했다는 주장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B의 죄는 상당히 무거움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고인 한국제강에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완전 괘씸죄예요, 여기는. 근데 사실 이 판결이 1호 판결이다 보니까 판결문 내용을 보면 판사도 계속 똑같은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가 있었어. 근데 너는 그걸 안 하고 있어. 요것만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판결문만 보고는 도대체 그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의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두 번째 판결문을 한 번 더 볼게요. 여기는 만덕건설이거든요. 여기는 아까 그 굴착기 사고예요. 그래서 피고인이 보시면 총 6명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김땡수, 김땡도, 김땡식, 유땡철 되게 많아. 그리고 만덕건설인데 대득건설이라는 데가 또 있어. 그럼 여기도 결국은 원청과 하청의 관계란 얘기죠. 자, 그래서 피고인 유땡철 얘는 다른 중처법을 적용받는데 얘는 만덕건설의 대표래요. 그리고 자, 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해야 되는 경영 책임자인데 너는 안 했고
피고인 김땡식은 만덕건설의 이사였어. 그리고 너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인데 제대로 일 안 했어. 김땡도는 너 현장 소장이야. 데드건설 하청업체의 현장 소장이야. 근데 너 관리 제대로 안 했어. 그리고 피고인 김땡수는 데드건설에 소속된 굴착기 작업을 한 사람이다. 굴착기 기사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작업을 했으니까 결국 이 사람도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업무상 과실치사로 지금 법 적용을 받았어요. 자, 여기서 팀장님들 포인트. 운전자 보험 가입시키시죠. 운전자 보험 가입시키실 때 이렇게 특수 기계 운전하시는 분들이거나 택시, 버스 이런 거 하시는 분들한테는 특히 현장일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는 꼭 업무상 과실치사상 벌금 특약 넣어주세요. 보험료 700원, 800원밖에 안 해요. 요거 하나 넣어주시면 이걸로도 정말 현장에서 작업하다 문제 생겼을 때 충분히 도움 받으실 수 있어요. 그냥 뭐 사무실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말고는 아니면 상관없는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꼭 작업을 같이 해주시면 좋아요. 얘가 또 왜 이럴까? 자사자를 하시는 볼까요? 되게 버벅다. 이상하네. 됐다. 네. 자, 제가 얼른 이 판결문만 하고 끝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일단 이 김땡수는 지금 너가 이 작업을 할 때 담당자가 없으면 네가 이 유도자 배치를 요구하거나 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의무가 있었는데 안 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판사는. 그리고 두 번째 김땡도는 산업안전보건법 데드건설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얘기하는 거고요. 김땡식은 업무상 과실치사 만덕건설 현장 소장으로서 제대로 일을 못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이랑 상관없어요.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근데 윤땡철이 누구예요? 원청의 대표. 그쵸? 만덕건설의 대표란 말이에요. 얘는 경영 책임자인데 이번 요 판사는 아주 깔끔하게 아예 정리를 제대로 해줬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위반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1번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한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정하지 않았다. 2번 재해 예방을 위해서 예산 편성 안 했다. 3번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평가 기준 마련 안 했다. 4번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 중지나 위험 요인 제거 등 대응 조치에 대한 관련 매뉴얼 안 했다. 지금 보시면 이 두 번째 판결문의 판사는 꼼꼼히 잘못한 걸 나열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읽어드리냐? 우리가 하려는 위험성 평가에 이 네 가지가 다 들어가요. 저희가 다 해드려요, 이거를. 자, 그래서 결국 너는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아서 사고에 이르게 만들었어 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여섯 번째 만덕건설 법인은 중천법, 산업법 다 적용했고 피고인 업무에 관하여 종사자에게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안 했어. 그래서 사망하게 이르렀어 라고 이제 다 각각의 피고인에 대해서 판사가 잘못한 점을 쭉쭉쭉 다 나열한 거예요. 다 나열했더니 자 만덕건설 대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분명 아까 만덕건설 대표가 잘못한 걸 한 4-5가지 나열을 했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안전보건 목표 경영방침 설정 안 했다가 1번이었어요. 판사가 지적한 게. 근데 얘는 뭐냐면 우리는 했어. 경영방침 설정했고 안전 유도자 배치했고 시설물 구비하는데 예산 편성했어. 근데 왜 안 했다 그러니? 라고 지금 다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변호사를 통해서.
그랬더니 판사가 이번엔 뭐라 그랬냐면 자, 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경련방침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과 규모 등이 반영되어야 하고 그 내용은 중처법에 맞춰서 구체화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업계에서 통용되는 표준적인 양식은 별다른 수정 없이 활용하면 그건 안 한 거나 마찬가지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왜 제조업장이나 이런 데 사업장들 가면은 막 그냥 산업재해 제로 이러고 스티커 하나 붙어있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해놨다는 얘기예요. 그건 한 게 아니다라는 거야. 제대로 해. 니네 업장에 맞게 제대로 구체적으로 방침을 설정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라는 걸 지금 판사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특히 재해 예방 유해 위험 요인 개선 그 밖에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있지 않다. 그러니까 너는 했어도 한 게 아니야 이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 유도자 신호수가 있었는데 신호수가 딴짓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데 가서 일하고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판사가 지금 너는 예산은 잡았지만 안 했어. 그 유도자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건 예산이 제대로 편성된 게 아니야 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보시면 작업유도원으로 입땡술이 지정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 사건 공사 현장에는 유도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배치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고가 일어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너는 잘못한 게 맞아. 그러니까 네가 했다고 주장하는 두 가지는 나는 인정하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쭉 내려오면 이제 정상. 이제 선고 결정이 났어요. 피고인 김땡수가 6개월 집행유예 2년 나왔고 쭉 다 받았어. 벌 받았고 자, 뭐가 불리한 정상으로 받는지를 보셔야 돼요. 보시면 판사가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한 구조적 문제라고 지금 지적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누구 하나 이 유도원인 이땡술이 딴 데 가서 일을 한다고 해서 너 왜 거기서 일해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는 거야. 너무나 익숙한 거야 이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조직 문화의 문제다라는 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고인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안전보건 확보 의무 내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론은 너네는 안 했어 제대로.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네한테 이 양령을 준 너네한테 유리한 이유는 뭐였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원만히 합의하여 이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자, 피고인 김땡수와 김땡식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기존에 범죄 전력이 없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피고인 유땡철은 동종 정가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정가가 없고 피고인 대득건설은 88년에 그리고 만덕건설은 95년에 설립해서 20년 이상 이 사업이 유지되면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적이 없었다. 그러니 요거는 내가 조금 이해해줄게, 봐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럼 우리가 이제 대표님들한테 보통 얘기할 때 저는 이 판결문 갖고도 많이 얘기하거든요. 처음에 한국재단법 보여주면 이거 뭐 해놓으면 하면 되지 이 정도가 단데 두 번째 보세요. 하셨어도 제대로 안 하면 벌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해드릴게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공문 5인 이상 공문짜리 공문 하나 이 판결문만 가지고도 대표님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굳이 막 구구절절하게 막 제안서 준비하고 저 이제 그런 거 안 해요. 처음에 단체보험 제안하고 그 중대재해 처벌법 얘기할 때 진짜 막 그럴싸한 이 제안서 막 만들어서 했거든요.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게 누가 봐도 확실한 조건들이 설명할 수 있는 AP 자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갖고만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제가 오전 시간에는 이렇게 이 중처법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요. 오후 시간에는 제가 실습과 같이 또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지금 12시 35분이고요. 식사하시고 1시 40분에 시작할게요.